역사 속에서 죽음은 단순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회학자 에밀 듀리켐은 자신의 저서 자살론에서 이렇게 말했죠. 자살은 개인의 행위처럼 보이지만 사회적, 문화적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집단 현상이다. 고대 로마 귀족들의 자결, 중동의 명예살인, 그리고 동아시아의 자살 관행까지 죽음은 언제나 사회가 정한 퇴장의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에도 일본에도 각자의 방식이 있었죠. 우리에겐 사약, 일본에겐 할복입니다. 그런데 왜 일본은 할복을 택했고 한국은 사약을 받아들였을까요? 오늘은 그 차이를 통해 두 사회가 무엇을 중시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문화 차이는 일상, 특히 연애나 가족 같은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최근 늘고 있다는 한일 커플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일본인과 연애하면서 가장 처음 한국인들이 느끼는 낯설음이 바로 하루 종일 연락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왜 연락 안 해? 라는 말이 자연스럽지만 일본에서는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도 다릅니다. 한국에선 성인이 돼도 부모와 비교적 자주 연락하며 효를 중시합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 부모님과 연락을 자주 하지 않는 분들도 많지만 그러면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곤 하죠. 부모님을 떠올리는 노래를 들으면 울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성인이 되면 부모와의 거리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연인끼리 결혼 전 동거도 흔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모습은 모두 개인의 삶과 선택을 존중하는 문화, 즉 일본의 개인주의적 성향을 보여줍니다. 이 개인주의적 성향은 사회 전반에서도 나타납니다. 얼마 전 일본에선 총리 이시바의 퇴진을 막으려는 지지 시위가 열렸는데 모인 인원은 고작 수백 명에 불과했습니다. 몇십만 명은 흔한 우리로서는 코웃음이 나지만 일본 전문가들은 이 규모가 일본에선 매우 이례적인 것이며 한국으로 치면 수만 명이 모인 것과 같은 충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만큼 일본에선 대규모 집단행동보다 개인의 신념과 최소한의 표현이 강조된다는 뜻이죠. 물론 일본에도 위계 질서는 존재합니다. 회사의 상하 관계나 나이에 따른 언어 사용은 엄격한데요. 하지만 철저한 위계 질서를 공동체주의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에서의 위계 질서는 개인의 역할과 몫을 명확히 하고 서로 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더 분명히 보여주는 개념이 하나 또 있습니다. 바로 수치와 체면인데요. 루스 베네딕트는 국화학칼에서 일본은 수치의 사회라고 불렀습니다. 일본은 죄책감보다도 수치를 씻는 것이 더 중요했던 사회죠. 근데 수치는 물론 남의 시선에 달려있긴 하지만 그것을 씻는 방식은 철저히 개인의 선택입니다. 즉 일본은 수치라는 개념을 통해 개인중심 사고를 드러낸 겁니다. 반면 한국은 체면의 사회였습니다. 체면을 나쁘게 말할 때 쓸데없는 체면 차린다 라고 말하기도 하죠. 우리 사회에는 이러한 체면을 차린다는 게 다소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체면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한국에서 공동체 중심 사고가 더 강하게 작동한다는 것은 바로 이 체면이라는 단어에도 고스란히 녹아있는 겁니다. 일본에서 할복은 무사의 마지막 의무이자 개인의 결단이었습니다. 무사도 정신을 정리한 하가쿠레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사의 길은 죽음에 있다. 수치를 씻고 명예를 되찾기 위해 무사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굳이 그렇게 잔혹한 방식, 칼로 배를 가르는 할복이었을까요? 일본에서는 배를 단순한 신체가 아니라 영혼이 깃든 곳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배를 가른다는 건 단순한 자살이 아니라 결백과 진심을 몸으로 증명하는 행위였습니다. 또한 할복은 많은 경우 증인들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피와 고통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그 순간 나는 거짓 없이 책임을 진다 라는 메시지가 각인됐습니다. 즉 잔혹하지만 무사 사회에서는 그것이 가장 명예로운 결단의 방식이었던 겁니다. 개인이 책임을 지는 방식은 현대 일본에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모리토모 건과 관련된 문서 위조 압박을 받던 재무성 고위 관료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유서에는 내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이 있었죠. 일본 사회에선 여전히 이를 개인적 책임의 표현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조선 사회는 철저히 유교적 질서 속에 있었습니다. 개인의 행동은 곧 집단의 체면, 더 나아가 왕권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자의적인 자결은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로 여겨졌죠. 대신 왕이 내린 사약을 받아 조용히 죽음을 맞는 것이 올바른 퇴장이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사약은 반역자나 죄인에게 내려졌고 거부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사약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온 명령에 순응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이 전통은 오늘날에도 잔존합니다. 공직자나 유명인사가 책임을 끝까지 부인하면서도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자리에서 물러나는 모습이 그 예입니다. 개인의 감정보다 조직의 질서와 체면을 중시하는 태도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통은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일본에선 여전히 메이와쿠, 즉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극도로 꺼립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실수를 하면 혼자 감당하려고 하고 보고를 늦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여전히 체면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실수 자체보다도 그로 인해 체면이 구겨지는 것, 남의 눈을 더 크게 의식하기도 합니다. 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내는 걸 주저하거나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 감정을 숨기는 모습도 그런 사회적 망신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물론 세대가 바뀌면서 달라지는 모습도 보입니다. 예전 세대가 조용히 퇴사했다면 요즘 MZ세대는 내 성장을 위해 다른 기회를 찾겠다 라며 당당히 떠납니다. SNS에 퇴사 이유를 공개하고 자신의 선택을 공유하기도 하죠. 즉 퇴장은 더 이상 숨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 드러내는 선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죽음은 단순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회가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왜 일본은 할복하고 한국은 사약을 마셨을까? 이 질문은 단순한 형식의 차이가 아니라 각 사회의 철학과 질서를 드러냅니다. 결국 죽음을 통해 우리는 퇴장의 문화를 보고 있는 것이죠.